시장의 이슈들을 깊게 좀 분석하면서 투자의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정말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에요. 대선 후보들이 누구라도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고 이제 건설업에 대한 그 공약들이 1순위이기 때문에요. 관련된 이야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솔직히 이은영 위원님과 우리가 건설주 탑픽 종목, 무슨 종목이 좋고 얼마에 사서 얼마나 팔아야 얘기 못하겠지만 건설업황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선 관련된 정책 모멘텀을 하기 전에 일단은 건설 경기부터 얘기하면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한국의 전체적인 업황, 제조업 다 안 좋잖아요. 건설은 특별히 민감도가 높아서 업황은 안 좋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건설 업황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이 어려워졌나를 되짚어보면 네. 지난 2022년도에 미국 연준이 갑자기 기준금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금리를 올렸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올릴 거고 얼마까지 올릴지는 알 수 없다. 꾸준히 올릴 거다라는 것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쪽에서 대표적으로는 흔히 이제 익히 알고 계시는 PF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 실제로 진행하던 과정에서 사업성이 크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업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요. 이 와중에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가 꺾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건설공사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이제 직접 공사비 같은 것, 그러니까 건설 자재나 인건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지수한 겁니다. 현재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를 100으로 잡고 지금 시점이 얼마냐고 봤을 때는 131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 10년 사이에 공사비 자체가 원가보다 많이 높아졌다는 30% 거죠. 이상 증가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분명히 업황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죠. 2024년도 수주액을 보게 되면 그 앞해에 비해서 약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해인 2023년도에 전년 대비 약 마이너스 17% 정도 건설 수주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감소한 수준에 대비해서 작년에 일부 변동이 있었던 기저효과라고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건설업이 전체 경기의 상당 부분을 대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려울 걸로 예측이 하는데 다만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대형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오고 이런 것들 보면 대형사들은 그렇게까지 쇼기 나오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 이제 대형사들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어느 정도 체급이 있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업황이 좋지 않을 때도 해당 업종 내에서 양극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상으로 삼으시는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공사의 수주 규모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각 기업마다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국내 업체들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그 앞해에 비해서 약 11%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제 물론 정부 목표치는 조금 못 미쳤지만 어쨌든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든 해외 사업 업체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업체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그 전년 대비 해외 수주 실적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걸 쉽게 보시도록 이제 한국 원화로 환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2023년도에 약 1조 4천억 정도 되던 수주 규모가 작년에는 4조 4천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한 거죠. 근데 같은 시기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약 30% 정도 그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금액으로 얘기를 해보면 10조 4천억 정도 수주했던 것이 재작년이었는데 작년에는 약 7조 원 수준으로 수주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특정 호재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해외 사업에서 어떠한 큰 사업을 수주한 것들이 이제 개별 기업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전체 건설업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여전히 쉽지 않은 사안이 됩니다. 그 건설업의 이제 현황들을 들었고요. 저희가 오늘 궁금한 것은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면
이 건설 업황이 어느 정도 사실은 긍정적인 모멘텀과 호재와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건데요. 뭐 이전에도 그런 그 경험들이 있을 거고 지금은 특히나 경기가 안 좋잖아요.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 건설 경기 회복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선거가 끝났을 때 네. 어느 정도 건설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예. 뭐 전반적으로는 어떤 호재나 이제 관련 동력 같은 것들이 네. 제시될 거라고 예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일반적으로는 선거 시기에 대선 공약 등에서 건설 부동산 관련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물론 그런 부분도 네, 있었지만 특히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주 소소하게 다뤄졌죠. 하지만 경기 부양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할 때는, 그러니까 단기에 큰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때는 사실 건설업 정도로 크게 받아줄 수 있는 업종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 선거 뒤에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연한 이제 기대감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좀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대선 주자별로 그 건설과 관련된 그 지금 나와 있는 공약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네, 이 부분은 정당을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호재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I 데이터 센터, 집적 클러스터 같은 것을 크게 확대하겠다. 세종으로 행정 수도를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은 5극 3특이라는 것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극은 저희가 알고 있는 지역을 나누는 구분입니다. 뭐 수도권, 충청권, 경남권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3특은 전북, 강원, 제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5극 3특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해당 지역에 맞는 산업을 키우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 투자나 발전에 필요한 건설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주당과 다르게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GTX, 전국 급행철도망, 뭐 광역철도, 도시철도,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하는 메가시티 조성 같은 것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인 인프라 투자와 함께 인프라가 구축되는 곳의 지역 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매출 같은 것들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당을 나눠서 보게 된다면 각각의 공약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지방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그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교통망을 깔아줘야 되는데 이 교통망의 내용들은 국힘에서 나왔고 지역 거점을 키우겠다는 내용은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림은 그랬는데 좀 모호하다,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선뜻 딱 드는데요. 뭐 그런 뭐 이유들이 몇 가지 있고요. 사실은 이게 어떤 이런 대선 갑자기 조기 대선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트렌드를 반영하면 예전에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네옴시티 한다고 그죠? 굉장히 그 기대감들이 있었잖아요. 국내 건설업체도 관련이 됐었고 그걸 따라서 우리도 뭐 세종시 같은 데를 약간 AI 이런 도시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죠? 그런 어떤 산업의 트렌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정책이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새로운 정부는 이 건설업 경기를 하게 되면 주택보다는 인프라 쪽인가요? 주안점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저희가 지난 대선과 전 정부에서 경험했던 것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 규모를 너무 과대하게 제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맞지 않다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선거 구향에서는 그런 식의 주택 공급 규모가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 거점을 육성하고 그에 필요한 교통망 같은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러한 사업에 참여할 여력을 가진 업체들에 대해서 네. 투자나 기타 기회를 탐색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주택은 뭐 어느 정부나 또 이게 뭐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그죠?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문제고 또 너무 또 떨어져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뜻 뭐 주택 관련된 지표들을 못 내놓은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공통분모가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인프라인데 인프라 쪽에서는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좀 우선순위가 있어 보이는 예측되는 그런 쪽은 어느 쪽인가요? 예. 네,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네.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GTX나 광역급행 철도망 같은 곳들이 네. 가장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 공약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대선 공약이 제출되기 전에는 전 시점에서는 민주당에서도 GTX 같은 것들을 충분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양쪽 정당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광역교통망 같은 것들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서울 경기권뿐만이 아니라 예. 지방에서도 메가시티를 육성하듯이 함께 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정부에서 크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철도 종류의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시간이 20년씩 걸린다고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미 목격했듯이 정부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GTX A나 B처럼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개통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이미 봤습니다. 그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이러한 공약들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업황 또 새 정부의 건설과 관련된 정책들, 가능성들 좀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PF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걸 저희가 뭐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다 됐나? 사실은 이런 그 우려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어떤 게 좀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겁니까? 네. 사실 PF 관련된 처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부터 PF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방침은 일관됐습니다.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는 3단계로 분류되던 PF 사업장의 평가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했는데 네. 이것은 그냥 4단계로 한 것이 아니라 종전에는 보통을 기준으로 해서 양호한 거 그리고 조금 우려 있는 것들을 중점을 했다면은 그 다음 바꾼 기준은 이 아래쪽 단계를 다시 2단계로 구분을 해서 그 최하단에 있는 부실 우려가 있는 그룹을 따로 선별하겠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선별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출자한 금융기관들이 출자한 금액만큼의 대손 충당금을 쌓거나 아니면 해당 사업장을 매각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PF 사업장에 대한 평가는 작년에는 어느 정도 샘플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지금은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결과도 이제는 각 금융기관들이 이 정보를 공유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올해로도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고 아마 해를 넘겨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아까 이제 부동산 경기 어려워진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글로벌 금리 상승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우리가 주로 이제 벤처나 투자나 제약이나 이런 쪽도 금리하고 민감한 관련이 있는데요. 건설은 이제 금리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이제 앞으로 금리가 좀 인하 기조로 가면 그러면 건설업계는 호재가 되는 건가요? 분명히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좋은 사안입니다. 예. 업계에서는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금리가 인하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이전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명확하게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가 많이 올랐고 네. 금리 인하는 이미 작년에도 이루어졌지만 그 정도가 이 산업을 활성화하기에는 그렇게 충분치 못한 정도였습니다. 네. 그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짚어야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건설 쪽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여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수요를 둘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분들이 되는 거죠. 이런 개인분들이 집을 매입하실 때 단순하게 금리가 조금 내렸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출 자체가 그렇죠. 충분하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이 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금리가 약간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향후에 건설 업황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투자자이시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대선 이후의 변화들 그리고 건설 업황을 앞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걸 녹여서 전략에 삼을까인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업계에 계시고 리서치를 하시니까 그런 건설업을 바라볼 때 뭐 포인트들 나름의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를 마무리 좀 해주고 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과거의 대선들을 보게 되면 대선 때마다 일부 테마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건설 쪽 관련해서 있었죠. 지금도 없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는 좀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뭐 특정한 업체명이 거론되면서 건설 쪽 테마주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종시 이러면서 조금 언급된 거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뭐 누구에게나 희자될 만큼은 아니고 그렇죠. 좀 일부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투자주에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업황의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락이 좀 안 좋을 때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기 순환 같은 사이클입니다. 업황이 꺾였을 때마다 우량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량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조금 좋았을 때도 너무 무리한 사업 확장 같은 걸 하지 않고 보수적이고 견실한 사업 방침을 견지했던 곳들이나 아니면 본래 회사 내부에 축적된 자금이 충분한 곳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제 다음번 업황이 변동되었을 때 그때 그 수혜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단기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업황이 바뀔 타이밍을 대비해서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조금 담아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대선 후보들의 이 건설 관련 정책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스페셜리스트 내일은 콘텐츠 얘기군요. 오늘 보면 뭐 JYP 엔터, SBS가 7%씩 급등을 하고 있는데 조금 쉬는 국면에서 여전히 관심이 있죠. 엔터주를 포함해서 K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 또 이것도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수혜까지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위원과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